이어서 가자. 좀 멋지게 등장하고 싶은데, 그 리모컨이 고장 나가지고, 리모컨 하나 새로 사는 거지. 맨날 이렇게 들어오니까 없어 보여. 이거 오랜만에 다시 찍을 생각하니까 집에서 아주 지겨워. 또 언제쯤이다 막 그러는데 또 막상 시작하니까 막 신나네. 난 수업하고 그럴 때가 제일 즐거운 것 같아. 한좀 똘끼가 있어. 응? 어쨌든 니들은 괴롭겠지만, 그지? 그래서 선생님 재밌게 좀 얘기해 볼 테니까 확실하게 좀 열심히 달려보자고. 오케이? 알겠지? 자, 아까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그 1860년대 언저리의 지금 국내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했어. 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해결책을 꺼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내부 정치에 대한 단속부터 들어가는 거지. 흥선대원군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권력을 장악하려면 이거부터 날려야 되잖아, 이거. 세도 정치. 그래서 안동김 씨 몰락시켜가지고 안동김 씨 박살내. 흥선대원군이. 그리고 뭐를 박살내? 비변사 폐지해버린다. 대단한 거야. 야, 이 비변사가 중종 때부터 있었던 거라 그랬잖아. 조선후기 누구도 못한 거야. 이걸 권력 잡자마자 흥선대원군이 박살내버린다고. 비변사 박살내가지고 다시 무슨 체계로? 의정부 체계로 가고, 일반 정치는 의정부 6조 체계로 가고, 그리고 군대는 뭐 상군부라 그래서 군대 지휘부 만들어가지고 상군부에서 군대 지휘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치 권력 유지를 한다고. 뭐 세조 정치 비변사 폐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나머지 얘기는 뭐 고등학교 가서 또 해도 되고, 선생님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게. 오케이? 자, 그리고 세조 정치 작살내고 비변사 박살낸 다음에 권력을 장악했단 말이야. 권력 장악하고 나서 이제 뭘 손대야 돼? 이거 손대야지, 이거. 이걸 손대야 이게 없어질 거 아니야. 지금 삼정의 문란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농민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작살나고 있는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야 농민반란이 정리되고 국내 정치가 안정된다고 보는 거니까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댄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작년에 얘기했지. 이 삼정은 뭘 얘기하는 거야? 전정, 군정, 한국을 얘기하는 거지. 이 세 개가 뭔지는 앞에 수업에 있어. 물론 듣고 와. 그래서 이 전정, 군정, 환국 이 세 개의 이 세금 구조를 어쨌든 농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전정은 지금 농사 짓는 세금에다 지금 막 때려 붓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해? 양전사업. 양전사업. 양전이 뭐냐? 지금 토지 대장에 빠져 있는 토지들. 그러니까 아예 이 토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 체계에 안 잡히니까 얘들은 지금 다 뭘 안 내고 있는 거야?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체계적인 양전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해. 그러면 거의 빠져있는 토지는 누구겠어? 힘있고 권력 있는 양반들 토지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토지를 정리해가지고 그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국가가 가져가면서 국가의 파워를 높이는 거지. 오케이, 말이? 이해됐지? 그래서 전정은 양전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 군정은 이거 앞에서 뭐 백골증포, 황구첨정 선생님 막 이런 얘기 했었지. 막 어린애한테 막 먹이고 막 죽은 아버지한테 나오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너무 농민들에게만 가혹한 부담을 지금 지우고 있다 해가지고 농민뿐만 아니라 양반부터 일반인까지 모두 다 내라. 군대에 대한 세금. 양반에게도 세금 징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바꾸냐? 호포제를 실시해서 개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호포제는 뭐냐면 양반부터 쌍미까지 다 내는 거야. 일반 농민까지. 그러니까 양반들에게도 국가가 세금 부과를 시작하는 거야. 이 원래 한문 뜻은 이 호자가 집호자야. 집호, 포할 때, 군포할 때 포자, 제도. 그러니까 집집마다 포를 걷는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집은 뭐 농민집만 있는 거 아니야. 아니잖아. 누구 집도 있어. 양반 집도 있는 거니까. 집집마다 포 다 내라는 건 양반이든 농민이든 일반인이든 뭐든 뭐 다 내라, 이런 거지. 그래서 호포제로 개혁했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야, 흥선대원군 얘기 잘 나와. 여기저기 나중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 아주 환고 문제점도 얼마나 문제인지 저번에 설명했지. 이건 원래대로 하면 세금도 아닌 거잖아. 이거 요즘으로 치면 뭐 해야 돼? 이거 봄에 가난한 농민들한테 빌려줬다 가을에 받고 하는 이거 요즘으로 치면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잖아. 뭐 지금 영세민 도와주고 뭐 이런 거. 그치? 근데 여기서 해먹고 있는 거잖아,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야. 그래서 환국을 뭘로 바꾸냐? 사창제로 바꾼단 말이야. 사창제는 뭐냐면 국가가 빌려주는 거에서 손을 띄게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청에서 빌려주니까 자꾸 지방 수령들이 이걸 해먹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국가가 빌려주는 거에서 아예 손을 띄고
빌려주고, 그러니까 봄에 어려울 때 농민들한테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해서 갚고 하는 걸 지역에 있는 유력, 쉽게 얘기하면 지역에 신망 있는 인물들, 지방 농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런, 그래도 그 존경하는 양반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지역에. 저 경주 최부잣집 이런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개인 창고에서 운영해라 그래서 개인사 넘기는 거야. 국가가 손을 떼고. 그러니까 국가가 손을 떼고 이제 수령이 이거를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비리를 저지를 기회가 사라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환곡은 뭘로 바꾼다? 사창제로 바꾼다. 그렇게 해서 3종의 문란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오케이? 전정은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군정은 호포제를 실시해서, 환곡은 사창제를 실시해서 농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결국 이 3종의 문란을 정리하면서 농민반란도 수그러들어. 그래서 농민반란이 거의 1863년 이후부터는 조금 수그러든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개혁을 출시하는데, 지금 저기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흥선대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양반 사족들, 그러니까 양반 지배층들이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권력에 등장을 해서 세도 정치도 뭐하고 지네 이익되는 방향으로만 자꾸 국가의 이런 정책 같은 걸 자꾸 끌어올려간다. 그게 문제다. 그러면 이런 양반 주도하고 있는 이런 정치 문화를 박살내려면 양반들의 뿌리, 양반들의 공장 역할을 하는 건 박살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예작년에. 그거를 뭘로 보는 거야? 그거의 핵심을 서원으로 보는 거지, 서원. 서원 기억나지? 백운동 서원 어쩌고 우리 공부했던 거. 그 서원이 조선 후기 가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가지고 서원이 몇 개가 되냐면, 파악된 거, 이거 학자들마다 다른데 정확하게. 파악된 게 600 몇 개라는 사람이 있고, 많게는 1000개가 됐을 거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 정도. 그러니까 최소 잡아도 600개가 넘어, 이 대한민국 조그만, 조선 그 땅에. 서원 600개면 서원이 문제가 아니라 서원은 전부 다 면세 혜택을 받잖아. 걔네가 가지고 있는 땅, 거기 나오는 양반 애들 전부 다 면세 혜택을 받잖아. 그러니까 이 서원이 너무 많다는 거는 세금 안 내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그거는 결국 어떻게 돼? 국가의 힘이 약해지는 걸로 보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서원을 전국에 46개만 남기고 다 때려주셔야 돼. 서원. 장난 아닌 거지. 야, 서원이라는 거는 뭐야? 이때 당시 양반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서원이 뭐야? 원래 유교적 스승에 대한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러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양반 4대부 입장에서 서원이라는 건 자신의 정체성의 근간이야. 이 서원은 학교이자 종교이자 자신의 복음처이자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손을 못 댄 거야, 사실. 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영조도 서원 정리 작업을 했었거든. 근데 서원을 이렇게까지 해결하지 못했었단 말이야. 근데 흥선대원군이 등장해서, 야, 우리 자료실 13페이지 자료실 밑에 보면 처음 서원철폐, 이 사람 의지가 어때? 농민, 괴롭히는 게 있으면 공자가 다시 살아온다 그러도 자기가 용서하지 않겠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서원철폐 작업을 주도한 거야. 장난 아닌 거다 이거. 니네 이거 서원철폐했나 보다 그러는데, 개혁이라는 거, 그 다음 여기 반발이라는 건, 지금 선생님 잠깐 그냥 비슷한 예를 들자면, 지금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국가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세금 어렵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세금 계속 징수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좀 종교인들한테 좀 얘기하긴 좀 뭐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교회라든가 절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면세 혜택을 받고 있잖아. 교회나 절 이런 데는 전혀 세금 안 내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징수도 안 되고 그러고 있잖아. 그런데 또 얘기하기 좀 그렇다, 사실. 종교적 얘기 벼락 맞을까봐. 어쨌든 국가가 그래서 종교가 이 국가 시책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너무 한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를 절을 40개만 남기고 다 때려 부신다 그래. 할 수 있어? 이거? 야, 네가 교회 다니고 네가 절 다니는데 문제 있다 그래서 나라에서 막 교회 절 때려 부시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고. 엄청난 반발하겠지. 그런 반발을 무릅쓰고도 서원철폐를 주도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서원철폐 같은 경우는 이 흥선대원군의 업적 중에서도 대단한 업적인 거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서원철폐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나라 서원 중에 서원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어.
어디냐면 저기 충청도 속리산 밑에 속리산 밑에 가면 만동묘라는 그 서원이 있는데 이게 누구 모시는 서원이냐면 중국 명나라 있지, 망한 명나라. 우리나라 그 조선 때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군대 보내줬잖아. 그 명나라 그때 황제가 신종이야, 신종. 그 신종의 위패를 모셔가지고 신종에게 감사하다고 제사 지내는 서원이야, 여기가. 여기가 그냥 가보고 갑이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서원 중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이 신종에게 여름에 제사 한번 지낸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유생들이 막 모여들고 이 지역 인근 엄청 수탈하고 막 그랬다고. 서원 철폐할 때 어디부터 때려부셨어? 만동료부터 때려부셨어. 강력한 거지. 그러니까 가장 센 거부터 치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의 이 부분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꿈꿨던 국내 정치 해결의 핵심은 뭐라고 본 거야?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뭐를 강화하는 방법이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 그 강력한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약간 좀 구시대적이지, 그지? 세상의 변화를 지금 서양은 지금 막 시민혁명 나고 막 민주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약간 좀 복고적이긴 한 거야. 이건 뒤에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어쨌든 이 국내 정치의 핵심으로 이 흥선대원군이 주도했던 건 뭐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이 왕권 강화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조선을 되살릴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해결, 이런 소원들 철폐하고 이런 거를 강력하게 주도할 수 있었던 게 누구의 지지를? 이런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 백성들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그치? 막 지지율이 막 50%, 60%, 70% 나오고 그러면 못할 거 없잖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는 민심이야. 쪽수 싸움이야. 지금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대통령이 지지율이 막 70%, 80% 나와. 그럼 못할 게 뭐 있어. 거침없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통해서 왕권 강화를 해서 이 무너져가는 조선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 이 사람이 이런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실책을 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지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경복궁 중거리야. 경복궁 알지? 지금 우리 가봤잖아. 광화문에 있는 경복궁. 그치? 그 경복궁을 다시 만들기 시작해. 이게 무슨 말이냐? 야, 경복궁이 원래 조선의 넘버원 궁전이고 조선의 정통 법궁이잖아. 정궁이고. 그런데 이 경복궁이 언제 불탔어? 우리 작년에 공부했지만 임진왜란 때 선조 도망가면서 뭐 일본군이 불을 질렀다는 얘기도 있고 뭐 선조 도망가니까 분노한 그 한양 백성들이 불 질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어쨌든 뭐 모르겠어. 어쨌든 그 임진왜란 때 불에 탔잖아. 그래서 1592년 임진왜란 때 불탄 이후로 이 1860년대까지 계속 이 궁전은 불탄 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야. 이게 엄청 큰 편이야, 경복궁이. 이게 엄청나게 큰 공사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공사니까 조선왕조 그 누구도 우리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그런 뭐 영조도 정조도 누구도 이거 손을 못 댔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다른 궁전에 가서 창덕궁에 가서 있는 거지. 그 이게 불탄 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흥선대원이 생각하기에 이 왕권이 강화됐다. 조선의 왕권이 이제 원래를 되찾았다는 그런 상징적인 해결책을 보여주는 이제 요즘으로 치면 퍼포먼스지. 뭐 저기 강호동처럼 퍼포먼스. 왕권 강화의 상징. 왕권이 뭘로 이제 완성된 걸 보여준다 하면서 이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결국은 실책이 돼가지고 경복궁 그 중건이 양반도 농민에게도 그 일반 백성들에게도 모두 지지를 잃어버리는 실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 솔직히 지금 경복궁은 이때 흥선대원군 때 다시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야, 솔직히. 이때 안 만들었으면 우리 경복궁 그냥 없는 채로 살았을 수도 있어. 그냥 거기 가서 옛날에 여기가 궁전터였어 이러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 솔직한 얘기로 그 뒤에 뭐 일제시대고 그랬으니까. 그지? 근데 경복궁 중건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양쪽에 다 실책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일반 백성들이 불만 갖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뭘로 끌어다가 선생님 예전에 얘기했지만 원래 조선시대는
역으로 내는 몸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금이 있는데 요역이 군역이 있다 그랬잖아. 군역이 문제가 됐었잖아. 군대 가는 거. 근데 요역은 선생님이 그 얘기했어. 요역은 나라에서 1년에 한 5, 6일 불러가지고 길 닦고 일 시키는 건데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점차 사문화되고 부르지도 않고 그랬었다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불러내기 시작해. 요역으로.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막 끌어내가지고 일 시키는 거야. 며칠씩. 이때 당시 요역이 막 30일, 35일, 막 60, 긴 사람 60, 2달씩 아버지가 끌려나가서 돈 한 푼 못 받고 거기서 노동일해. 그러니 이 사람들 불만이 장난 아니겠지. 그치?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었고, 두 번째, 양반들하고 등지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돈이 부족하니까 얘들한테 원납전이라는 걸 징수해. 원납전이 뭐냐? 원에서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거야. 뭔 소리야? 경복궁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양반들에게 세금을 걷었어. 근데 어떻게 내래? 니네가 원하는 만큼 내래. 자발적 세금이야. 요즘 말로 지금 자발적 기부금. 근데 이거 자발적이겠어? 아니겠지. 벌써 얘기 자체가 뭐야? 강제성을 띠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양반이면 너 이렇게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무로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야 세금 내기 원한다며? 원납전 낸다며? 뭐 이러는 거지. 근데 막 제가요? 제가 원했나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제가 얼마를 원했나요? 뭐 그러면 아니 뭐 2만 냥 낸다며? 뭐 이렇게 가서 그냥 막 털어가는 거야. 양반 집 가가지고 잘 사는 놈들. 그러니까 이 양반 사대부의 불만이 원납전으로 막 터져 나오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묘지림을 막막하잖아. 묘지림이 뭐냐면 야 이 경복궁 가면 나무로 지을 때 막 아름드린 나무 막 이런 거 들어가잖아 기둥에. 그럼 조선이야 이 그지꼴란 조선에 그 나무가 어딨어. 그러니까 멀쩡히 나무 남아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냐면 잘 나가는 양반집 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묘지 나무 근처의 나무들만 멀쩡한 거야. 그러니까 경복궁 짓는다고 흥선대원군 이 일파가 그냥 가가지고 양반 사대부들 묘지 나무들 싹 빼갔단 말이야. 말 안 하고 그냥 막 베어간 거야. 그러니까 양반 애들 미치지. 아버지 제사라고 아버지 무덤이 올라갔더니 아버지 무덤이 예전에 이렇게 숲이 우창했는데 아버지 무덤 올라갔더니 아버지 무덤이 훤해가지고 뻥 뚫려서 막 해가 막 내리쬐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러니까 얘네들 완전 미치지. 그치?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 경복궁 궁궐하면서 양반도 일반 백성들도 특히 일반 백성들의 삶을 완전 파탄내버리는 돈을 만들어서 찍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당백전. 이 당백전 기억을 좀 해야 돼. 오케이? 당백전을 찍어내면서 조선의 경제가 완전 파탄이 나버려. 이 당백전은 뭐냐? 야 돈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100배의 가치를 가진 돈을 찍어내는 거야. 일당백 생각하면 돼. 100배의 가치.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나라에 돈 없다고 한국은행에서 돈 막 찍어내는 거야. 몇 배의 돈을. 100배가. 그러니까 지금 치면 기본 화폐 단위. 이 당시 조선의 화폐는 이제 우리가 역전이라고 얘기하는 상평통보잖아. 숙종 이후부터 쓰였던 우리 그 동그란 돈. 그 돈의 100배래 이게. 그럼 지금 치면 지금 기본적인 화폐 단위가 5만 원권 아니 만 원권 정도 되겠지. 우리가 기본 화폐로 쓰는 게 1,000원권 아니지만. 니들 요즘 기본적인 단위 이렇게 할 때 야 용돈 뭐 이렇게 하면 보통 만 원권이잖아. 그렇지? 그럼 일반 화폐를 만 원권으로 잡으면 얼마짜리 찍어낸 거야? 만 원권에 100배, 10배면 10만 원, 100배면 100만 원이네. 100만 원짜리 돈을 막 찍어낸 거야. 그럼 뭐가 와? 이거 사회 시간에 공부할 텐데 화폐의 가치를 엄청나게 떨어뜨리지 이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인플레이션 이런 거 모르면 네이버에 쳐서 공부 좀 해. 이제 중3쯤 됐으면 이런 단어는 좀 알아들어야 돼. 인플레이션 뭐냐면 갑작스러운 물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야. 물가가 막 올라. 물건의 가격이.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럼 이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일반 가난한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앉은 채로 거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야 이 당시에 당백전이 돌아다니는 100배의 가치를 가진 이 당백전 발에 막 찍어내면서 저 조선 정부가 뭐 160만 년인가 찍어냈다 그러는데 당백전 막 찍어내면서 물가가 지금 경제학자들 예상하기 몇 배? 최소 보는 사람이 10배, 12배 봐. 최소 보는 사람이. 많이 보는 사람은 30배도 보고 물가 폭등이. 그럼 무슨 말이야? 10배 올랐다. 지금 치면 물가가 10배 오르면 무슨 일이 생겨? 아버지 월급은 뭐 300만 원 그대로인데 치킨 요즘 보통 한 마리 시켜 먹으면 2만 원이지. 10배 오르면 얼마야? 치킨 한 마리가 20만 원이야. 20만 원. 그러면 아버지 월급의 가치가 그냥 앉은 채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떨어지는 거냐. 아버지 원래 300 받았을 때 2만 원짜리 치킨 먹는 거하고 20만 원짜리 치킨 먹는 거하고 어때? 같아? 안 같지, 그치? 무슨 교복이 뭐 10배 치면 교복이 한 200만 원에 그러면은 뭐야, 앉은 채로 그냥 일반인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거지가 되는 거잖아. 그잖아.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 당백전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얘들도 불만이지만 가장 이걸로 불만을 샀던 건 누구야? 여기에 환호했던 일반 백성층이 완전 당백전에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경복궁 불법이 사실은 흥선대원군의 오판이 된 거고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는데 결정타가 된다. 이해됐어? 어쨌든 흥선대원군의 국내 개혁 정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걸 기억을 좀 해야 돼. 오케이 바리? 이해됐지? 선생님 지금 설명한 게 13페이지 내용인데 뭐 대전해통 뭐 이런 거 만들었다는 건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정리해두면 되고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설명을 했어. 오케이? 넘어가서 14, 15페이지 내용. 이제 자 조선의 기본적인 좀 지울게. 야, 조선의 기본적인 지금 국내 정치에 대한 해결책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그러면 지금 이양선이 출몰하고 뭐 통상수교를 요구하고 막 지금 이런 국제적인 전화 그 정세의 변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사람이 접근을 했냐. 핵심적인 사건. 야, 니네 14, 15페이지 그 중간에 나오는 외세 침략과 대응에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논 사건, 병인양령,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령, 척화비 걸림 이게 순서대로 6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순서는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알겠어?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선생님이 지금 인과관계에 따라서 맞춰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 오케이? 이 국외의 이양선 출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흥선대원군이 위협감을 가장 느낀 건 뭐냐면 이거 스페셜로 잠깐씩 왔다 가는 얘네들보다 아까 설명했던 누구 러시아하고 국경 이건 이제 레귤러잖아. 매일 봐야 되는 거잖아. 특히 이런 상황에서 특히 여기 흐르는 두만강은 선생님 뭐 가보진 않았지만 두만강 큰 강이 아닌가 봐. 두만강은 뭐 여름 되고 뭐 가뭄 가을 되고 겨울 돼서 가뭄 오고 그러면 말라들어가지고 수심도 얕아지고 강폭도 뭐 한 20m로 막 이렇게 줄어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저기 때 되면 가뭄 때 되고 그러면 그냥 말 타고도 건널 수 있고 그런 지역이 있다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나서 러시아의 국경 수비대 애들이 자꾸 어디를 넘어오는 경우가 조선에 넘어와가지고 조선의 이 함경도 북부 지방을 약탈하고 뭐 돼지 소 같은 거 막 잡아가고 막 분연에 실험하고 막 이런 국경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하겠지. 러시아 애들 막 우리랑 비슷하지도 않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막 와가지고 막 약탈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거를 좀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고 이거에 대한 해결을 놓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천주교 포교로 하기 위해서 프랑스 선교사 애들이 이때 당시에 프랑스 선교사 애들이 12명인가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어. 당시에 돌아다니는 거. 이게 불법이잖아. 나라가 이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지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선생님 이제 뭐 썰들을 좀 섞어서 얘기를 해줄게. 이때 당시에 막 흥선대원군이 아주 막 천주교에 대해서 막 부정적이진 않았었던 것 같아 초창기에. 근데 이런 상황을 알고 프랑스 선교사 애들이 흥선대원군 쪽으로 접근을 한 거야. 그래서 자기들 포교를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본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프랑스가 조선과 누구 사이에 러시아 사이의 문제를 중재를 쓰겠다 해가지고 접근을 했었대.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나름 쿨하게 그러면 니네 뭐 포교 허용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식이 아니라 이제 비공식적으로 하고 기다렸었는데 얘들이 중간에서 장난을 친 거야. 얘네가 본국에 연락은 안 하고 그냥 포교 활동만 다니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프랑스 쪽 뭐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걸 알고 완전 이제 흥선대원군 입장에선 속된 말로 요즘 말로 치면 진짜 빡이 돈 거지 빡이. 그래서 1866년 이게 병인년이야. 병인년 2월에 야 이것들 다 잡아와. 선교사 뭐 프랑스 선교사들 이 천주교 믿고 있는 것들 다 잡아와. 다 조직했어.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천주교 박해 사건을 일으켜. 그게 뭐야? 그게 병인박해. 병인년에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도들이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병인박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잡혀와서 죽었고 천주교도 8,000명이 잡혀와서 목이 잘렸어. 엄청난 사건이지. 야, 우리나라에 이때 당시에 천주교 신자를 한 4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대. 4만 명에 8,000명 잡혀왔으면 5분의 1 잡혀온 거 아니야. 5분의 1.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준 거지. 프랑스 선교사도 외국인데 뭐 과감하게 잡아서 죽인 거니까 외국인. 9명인가 잡혀와서 죽였다 그러더라고.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얘네들 잡아서 어디서 죽였냐면 여기 뭐 서울 지리 좀 아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네 저 YG 엔터테인먼트 좀 가냐? 저 오빠들 만나라? 블랙핑크? 언니들? 그 맞지? 불핑 맞지? YG. 그 YG 패밀리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있는 그 마포 앞에 양화대교 있어. 알지? 자이언티 양화대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빠 택시 드라이버 그거. 그 양화대교 끝에 거기가 양화진이라고 하는데 거기 산 이름이 뭐냐면 거기 산 이름이 절두산이야. 절두산. 이거 그냥 여담이야. 거기 산이 왜 절두산이야? 자를 절자 머리 붙자야. 여기서 8,000명 머리 잘라가지고 머리는 그냥 한강에 던져서 버렸다 그래가지고 여기 산 이름이 절두산이야. 여기 천주교 성지야. 그래서 병인박해 때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은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병인박해가 일어난 걸 문제 삼아가지고 여기서 3명 정도의 프랑스 선교사가 살아남아서 어디로 넘어갔어?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에 프랑스가 어느 정도 점령들을 갖고 있다 그랬지.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던 극동함대 페리 제독에게 가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애들 우리 국민 9명이나 죽고 얘네가 천주교 밖에 있으니까 가가지고 조선 좀 해결해주라 해가지고 이 병인박해가 문제가 돼서 그해 겨울에 프랑스 극동함대 페리 제독이 이끄는 극동함대 전함 5척인가 끌고 와가지고 강화도 쪽으로 쳐들어와서 싸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병인년에 서양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병인 양요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병인박해 때문에 그해 겨울에 일어난 게 뭐가 되는 거야? 병인 양요가 되는 거야. 병인 양요가. 이해됐어? 이건 어디가 쳐들어온 거다? 이건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야. 이거 기억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강화도 상당히 그 조선에서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였잖아. 그래서 강화도에 상당한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는데 프랑스군에게 강화도가 점령당하긴 해. 뭐 정족상성에서 양원수 장군이 이끄는 양원수 부대라든가 또 그 강 건너 육지의 김포의 문산성에서 한성군 장군이 이끄는 한성군의 부대가 프랑스군을 상대로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을 했지만 어쨌든 강화도 점령당. 그 대신 이제 강화도 이외의 더 지역은 못 오게 막았던 거지. 어쨌든 그래서 프랑스가 약 2달 정도 이 강화도를 점령하고 강화도를 약탈하고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고 자기네 쪽으로 돌아가고서 이 사건은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긴 뭐하지만 침략을 막아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대단한 거지. 프랑스 군대의 침략을 청나라 같은 것도 3일도 못 버티고 무너졌는데 우리는 막아냈으니까 이런 건 좀 사실은 뭐 이거저걸 떠나서 우리의 뭐 어떻게 보면 이 국가에 대한 헌신, 우리의 지치지 않는 그런 열정 이런 거는 좀 뿌듯해도 돼. 선생님 그 이긴 거 아니잖아요. 뭐 완전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죽긴 했어 우리가. 그래도 뭐 워낙 전력차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의 의지라든가 열정 같은 걸 보여줄 수 있었던 거지. 오케이? 이해됐나? 그래서 병인 양요가 요런 걸로 일어나고 특히 병인 양요 때 유명했던 게 뭐야? 얘네가 그 강화도에 그 보관대에 있었던 외교장갑 도서들 다 털어갔잖아 그때. 그래서 2012년인가에 우리나라 12년이야 17년이야 2017년인가에 그때 프랑스가 약탈해 가서 갖고 있었던 이때 약탈해 갔던 강화도에 있었던 외교장갑 도서들 우리가 영구 임대. 웃긴 새끼들이야. 우리 거 우리가 찾아오는데 우리 게 아니고 지네가 영구에 빌려주겠대. 말장난이지 그지? 어쨌든 나라가 뭐 심약해서 그런 거지. 영구 임대 형식으로 이때 뺏겼던 외교장갑 도서들도 우리나라 지금 돌아와 있지. 그거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요 사이에 전혀 이거하고 별개의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뒤에 문제가 생겨.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때 여기 이 병인박해가 일어나고 프랑스가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이제 압박감이 1866년에 이제 조선을 감싸고 있는데 이때 7월에 미리 써놓고 얘기할게. 여기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야. 이게 뭐냐면 이때 7월에 이 제너럴 셔머노라는 배는 뭐냐면
미국 그 회사 소유의 미국 상선이야. 근데 이때 당시 상선, 그러니까 물건 팔러 다니는 배는 요즘 무슨 컨테이너선 생각하면 안 되네. 이때 상선들은 전부 다 군함이야. 요즘으로 치면 전투함이라고 보면 돼. 대포 달고 무기 달고. 기본적으로 이 새끼들 장사를 어떻게 하냐면 약한 나라 가서 대포로 막 조지고 그냥 다 때려 부신 다음에 애들이 손 들고 나오면 야 그 우리 물건 좀 사라 뭐 이렇게 해서 완전 번달이지. 그런 식으로 팔아먹는.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도 사실은 미국 상선이지만 미국 뭐 전함이다. 근데 나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회사 소속의 배인데 이 배가 일본에 원래 있던 배가 중국 천진에 갔다가 중국 천진에서 이제 조선 쪽으로 통상을 요구하겠다고 이렇게 출항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디에 온 거냐면 여기 서울의 한강이 흐르면 여기 평양에 흐르는 강이 대동강이지. 선생님 매번 얘기했지. 그래서 얘네가 천진항 통해서 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들어온 거야? 평양으로 들어온 거야. 평양에 가서 얘네가 막 통상을 요구하니까 이 당시 평양감사가 박규수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이름 나오는 연안박지원의 손자인데 이 박규수가 이제 평양감사 요즘 치면 이제 시장이자 도지사인데 박규수한테 막 통상을 요구하니까 박규수가 지금 국가 전체는 지금 뭐 서양 세력을 지금 막아내고 싸움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얘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왜 우린 통상할 수 없다 거부하고 그 대신에 니네 그냥 지네다 가라 하고 그냥 도의적으로 보냈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막 뭐 통상 요구하고 이러다가 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잖아 서해안에. 이 물이 빠지니까 배가 평양에 걸려버린 거야 이 대동강 밑에. 그래서 배가 못 빠져나가니까 이 새끼들이 그 있잖아 미국인 특유의 그 외국인 특유의 이제 뭐 무시해가지고 막 내려가지고 평양 시내 활보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괴롭히고 때리고 막 평양 시내에다 막 대포 쏘고 이 새끼들이 막 이런 뻘짓을 막 한 거지. 제너럴 셔먼 했던 애들이. 얘네 뭐 다 해갖고 선원 뭐 29명인가? 외국인 29명에 뭐 동양인 몇 명에서 이렇게 왔다는데 얘네가 막 우리 추태 부리고 막 그러니까 이쪽엔 좀 DNA가 그런 게 있나 봐. 지금 이 북조선 이 땅 이쪽 오늘 못 가봐서 그런데 미국하고 상극인 건지 이 분노한 평양 시민들이 풀로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얘네들 화공 써가지고 얘네들 다 때려 죽이고 다 이 불태워버렸어. 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이거 3일에 걸쳐서인가 싹 태워버렸어. 싹 죽여버렸어. 살아나간 사람 아무도 없이. 제너럴 셔먼 사건이야 이거. 요해 1866년 7월에 여름에 일어난 일이야. 이 사건이 이때 일어났어. 그리고 무슨 공포영화처럼 이 제너럴 셔먼은 흔적 없이 사라진 거야. 싹 태우고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미국 쪽에서는 이제 미국 거 회사 쪽에서 야 엄청난 재산이잖아 이게 배가. 뭐 난리가 났지. 이거 뭐 야 한동안 야 제너럴 셔먼은 어디로 갔냐 뭐 어디 간다 그랬는데 이거 사라졌냐 이거 뒤지고 그랬는데 뭐 요즘처럼 뭐 CCTV가 있어 뭐가 있어 증거도 없고 뭐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거 찾아가지고 뭐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이 알려지는데 몇 년 걸린 거야? 5년 걸린 거야. 5년. 그래서